자, 이어서 청약에 대한 부분, 2편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대한 부분인데 CRS 제14조에 청약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청약과 승낙, 계약의 성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학습할 때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CISG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조의 청약의 요건, 1인 이상의 특정 환자, 불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통지된 계약 체결의 의사표현이죠. 계약 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그리고 승낙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당사자들을 구속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게 뭐다? 청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 대금을 뭐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지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한다. 이거 금액을 적을 수도 있고 금액을 계산하는 어떤 로직을, 계산 방식을 규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것은 충분히 확정적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최소한 뭐 다른 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물품 수량 대금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인 이상의 특정 환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고 두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 환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에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1인의 1인 이상이니까 한 명 포함되죠. 1인 이상이니까 한 명도 되고 두 명도 되고 세 명도 되고 네 명도 돼요. 근데 한 명이든 다수든 특정 환자한테 한 게 아니면 불특정 환자한테 한 거는 뭐다? 청약의 유인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및 철회 있는데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청약의 의사표현이 도달주의죠.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청약은 그것이 취소 불능이라 하더라도, 취소 불능의 것이라 하더라도 청약의 도달 전, 그와 동시에 same time이죠. 도달하기 전이거나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걷어들일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영어 표현으로 withdrawal인데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취소, revocation인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약은 취소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사실 이 16조가 사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14조와 상충되죠. 청약은 뭐 이러하면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소도 될 수 있대요. 철회는 청약이 효력을 발현하기 전,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 도달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withdrawal 할 수 있는 거, 철회할 수 있는 거, 걷어들인다라는 거고, 취소는 효과가 발휘됐어요. 청약의 의사표현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했고 그 효력이 생겨난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취소하겠다, 리보케이션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 경우에 취소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청약이 청약자에서 피청약자에게로 갔고 도달해가지고 효력을 발현시켰지만 이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를 발송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16조 2항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B 또 있죠. 청약이 승낙을 위한 지장기간을 명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소 불능임. 취소 불능 청약의 경우에는 16조 1항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B,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 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을 신뢰해서 피청약자가 행동을 한 경우에는 취소 못한다. 그러면 사실 웬만한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해신 기간을 규정하고 있거나 취소 불능이라는 문구를 청약서 그 거래 제의에 집어 넣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면
16조 1항과 같은 청약의 취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 겁니다. 청약의 취소는, 리보케이션은 청약을 없던 일로 만드는, 청약을 무효로 만드는 청약자의 행위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시기적으로도 도달하고 난 이후에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현을 하기 전에 의사표현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취소불능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나 취소불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의 경우에는 실제로 청약의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청약의 거절, 리젝션이 있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거절하면, 거절의 의사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청약은 의미가 없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의 요건, 청약의 효력 발생에 대한 철회, 여기 W로 적혀 있는 것은 withdrawal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취소는 revocation, 취소, 그리고 거절, 이런 의사 표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승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의 표시죠. 그래서 피청약자의 뭐 진술이든 뭐 어떤 뭐 구두든 서면이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승낙이 되는 겁니다. 진술이나 어떤 행위로 승낙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침묵하거나 부작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자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침묵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은 승낙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자,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언제?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거나 기간 지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여러 가지 통신수단의 상황이나 거래 사정을 고려해서 언제? 합리적인 기간에,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승낙은 청약자한테 도달할 때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하고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지정된 기간이 있다면 기간 내에,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기간에, 물론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이 언젠지 얼마 정도인지는 당연히 CISG에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CISG가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기간이 언젠데 란 거죠. 없어요. 그건 뭐 이제 거래 상황이나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자, 그리고 구두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된다. 이거는 문서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신을 달라 이런 방식의 청약이 아니라 말로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바로 뭐 승낙이 되어져야 된다, 뭐 그런 취지고요. 청약의 규정에 의해서든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확립되어 있는 간섭이나 간행에 따라서든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급 지급을 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승낙이라는 의사표현이 이루어진 것처럼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침묵하고 부작위하고는 다른 게, 침묵 또는 부작이라는 거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갈로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특별히 말은 없고 의사표현을 안 했는데 몸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내준다든지 돈을 쏴준다든지. 그러면 그런 행동을 규정된 기간이, 만약에 지정 기간이 있었는데 지정된 기간 안에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건 승낙으로 본다라는 거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9조와 관련해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게 그 경상의 원칙에 약간의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부분을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청약의 반대에 대한 개념이고, 반대 청약에 대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조건부 승낙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승낙을 의도하고는 있어요.
승낙을 의도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추가 제한 혹은 변경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청약의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입니다. 왜냐하면 경상의 원칙이 어긋나죠. 청약의 조건은 이런 거였는데 이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약자가 쉽게 말해서 다른 역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청약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데 피청약자가 승낙을 의도하는데 이 어떤 추가나 제한이나 변경이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면 그러한 해답은 승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런 어떤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가 원래 원청약을 한 청약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약자의 반대나 이의제기가 없다면 그 실질적 변경이 아니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인 것이고, 실질적이지 않은 변경은 뭐 다르게 얘기했을 때 사소하거나 경미한 변경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경 사항이 포함된 조건이 거래 조건이 되고 거래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 변경이 뭔데? 라고 하면 3번 갈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금이라든지 대금의 지급 방법이라든지 물품의 품질, 수량, 물품의 인도 장소, 인도 시기, 그리고 뭐 책임 범위, 분쟁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실질적 변경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실질적 변경이 아니다, 사소한 변경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역의 주요한 거래 조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소한 변경이라는 게 사실 큰 그런 어떤 그게 해당될 만한 케이스나 사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조건들, 뭐 대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 안 바꾸는 변경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예.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사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별 차이 없고 뭐 이래나 저래나 좀 뭐 결과가 매한 가지인 그런 조건들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갈로 3번에 나열되어 있는 조건이 이걸 건드리면 실질적 변경이 해당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건부 승낙이 아닌 거죠. 반대 청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대금을 줄인다든지 지급 방법을 바꾼다든지 품질이나 수량을 변경한다든지 인도 장소나 시기를 바꾼다든지 이거는 실질적 변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 변경이 들어간 승낙은 승낙이 아닌 거고 반대 청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건부 승낙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승낙자 입장에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20조 승낙기간의 해석 보겠습니다. 승낙기간과 관련해서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기간이 있으면 뭐 이제 그 기간의 시작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보 안 쓰지만 규정이니까 볼게요. 전보가 발신을 위해서 교부된 때로부터 편지, 서신은 표시된 일자로부터 또는 그러한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보 서신 쓰는데 이거 전보 서신 요새 누가 씁니까? 그냥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화, 텔렉스 또는 기타 동시 통신 수단. 지금 이건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청약자가 지정한 승낙의 기간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카운팅한다. 그 얘기고요. 그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열흘 내에 회신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열흘 안에 들어가 있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휴일은 뭐 기간에 포함이 되는데 끝나는 날 있죠. 열흘 후 했을 때 10일 뒤 그 마지막 날이 휴일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날짜로부터 가장
빨리 돌아오는 일하는 날에 이제 그 표현을 일하는 날을 최초 영업일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최초 영업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사문화된 규정도 있고. 자, 지연승낙이죠. 지연승낙.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가 오케이 상관없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늦게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늦게 지연된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청약자가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지고요. 지연된 승낙이 포함되어 있는 서신 혹은 이제 서면으로 그것이 전달되었고 그것이 통상적으로 전달될 경우에 제때 원래대로라고 하면 제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주변에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달라져 가지고 배달 사고 같은 게 났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지연된 승낙은 승낙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늦게 도착했는데 그런 이벤트가 없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원래는 제때 정상적으로 도착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승낙의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요 경우에는 요런 사정이나 상황을 봐주는 그런 경우에는 청약자가 별도의 반대의 의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만 이후에 나오는 예외 조항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승낙의 철회에 있습니다. 승낙은 당연히 이게 승낙의 의사표현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한 승낙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시키는 거 이것은 가능하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승낙의 의사표현이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이전에 원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야만 아주 제한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23조 계약의 성립 시기입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킬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청약을 공부할 때는 철회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청약의 취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취소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현을 발송하기 전 뭐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청약을 리보케이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승낙의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개념이 지금 설명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거래 제의가 유효하게 피청약자에게 들어갔다는 의미고 그 거래 제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 피청약자가 이제 고민을 하고 승낙의 의사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승낙의 경우에는 도달을 해서 승낙의 효력을 발생시켰다라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23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계약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청약은 거래 제의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승낙자에게 어떤 의사 표현을 하기 전이라면 제한적으로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켜 버리면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효력 발생하기 이전에 걷어들이는 거 철회는 가능하지만 효력을 발생시킨 이후에 승낙을 취소시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승낙을 취소시키는 거는 승낙이 효력을 이미 발생시켜 버려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승낙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취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의 취소라는 어떤 조항이 없는 거예요. 승낙을 취소시키고 싶으면 계약을 취소시켜야 된다. 왜? 이미 자기가 보낸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켜 버리면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계약을 취소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달해. 우리가 계속 청약이든 승낙이든 뭐 이 도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뭐 구두로 통지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혹은 영업소에 혹은 상대방의 우편 송부처에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상대방의 거주지에 전달되었을 때 도달한다. 그러니까 요지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이 24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조, 19조 승낙, 승낙과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연 승낙과 승낙의 철회, 청약은 철회도 있고 취소도 있었지만 승낙은 철회는 있지만 취소는 없다. 왜? 승낙을 취소시키겠다는 건 이미 성립된 계약을 취소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편까지 살펴보았고요. 청약과 승낙에 대한 그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지지난 시간에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을 이미 좀 했기 때문에 조금 포커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했고요.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볼 거는 25조 본질적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 좀 어려워요. 한국어로 이 번역해 놓은 이 내용이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 위반이 계약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는 본질적 위반이다. 계약 위반인데 그냥 계약 위반이 아니고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본질적 계약 위반은 뭔데? 그냥 위반하고 뭐가 다른데? 상대방이 뭔가 이 거래, 국제 물품 매매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매도인인 사람인 경우에는 물품의 대금일 것이고, 매수인인 경우에는 물품 그 자체 혹은 물품을 판매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들이 기대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거래의 본질적 위반,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질적 계약 위반은 이것이 그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계약 위반한 사람이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예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말 또 등장해요.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정 하에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어디에 걸리느냐? 본질적 위반으로 한다에 걸립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팔을 이렇게 뻗어요. 공교롭게 그 아주 희박한 확률로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팔을 뻗은 거에 탁 맞아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네가 왜 팔을 뻗었냐 하면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나에게는 팔을 뻗을 자유가 있으니까 팔을 뻗었다 칩시다. 근데 그 내가 뻗은 그 팔에 누가 상대방이 와서 맞을 거라고 내가 예측을 했겠냐고요. 못했지. 내가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앞에서 누가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팔을 내뻗었다면 이거는 내가 의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뒤를 향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펴다가 누굴 때렸어. 내가 이거 예측을 한 건가요? 아니죠. 예견한 건가요? 아니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길고 긴 이 어려운 말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고의성이죠. 고의성.
알고 있었냐? 알고 했냐? 하다 보니 그렇게 됐냐? 모르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그 이런 거 있죠. 우발적 사고냐 아니면 계획적 사고냐. 예, 그런 차이 있죠. 예, 그런 차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자, 본질적 위반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본질적 위반이 왜 중요하냐? 본질적 위반이냐, 본질적이지 않은 위반이냐에 따라서 그 계약 위반을 해결하는 방법이 CISG에서는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면, 그냥 위반이면,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은 잘 안 쓰긴 하는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위반이면, 그 경우에는 다른 구제 방법들이 있어요. 계약 이행이라든지 특정 이행 청구라든지 뭐 하자 보완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본질적 계약 위반이 해당이 됐을 때는 계약 해제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행위를 이제 후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니 그 뭐 되게 추상적인 설명인데 25조 그 짧은 그게 저게 다예요. 25조 내용은. 그럼 도대체 본질 계약 위반이 뭐 어떤 위반이길래 그러냐? 케이스를 한번 보죠. 국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본질적 계약 위반이면 이런 게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 33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물품을 최종적으로 미인도했거나 아니면 미지급했거나 아니면 이행 거절 나 안 해 선언하거나, 시진영장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 안 하거나, 분할 매매 해가지고 나눠서 인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분할 분도 안 와. 그리고 뭐 거래 상대방이 도산. 그리고 기한을 딱 정해놨는데 공급하는 기간 뭐 있는데 안 해. 기한 내. 그리고 물품이 너무 하자가 심해요. 이런 것들 다 본질적 계약 위반입니다. 이러면 이런 위반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권리나 이익을 박탈당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여지면, 그런 판단이 이제 뭐 중재나 이런 걸 통해서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내려지게 된다면, 근데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약간의 하자, 경미한 하자, 그리고 여러 차례 나눠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공급을 잘 해오다가 한번 삐그러졌어. 한번 제대로 인도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클레임을 제기해서 야 제대로 해? 그러면 뭐 사과하고 뭐 수습을 할 수 있죠. 거래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둔 거죠. 그리고 좀 늦게 갖다 줬어. 아니면 좀 늦게 결제했어. 물론 이 늦게 갖다 준 거, 늦게 결제한 것도 고의로 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25조의 규정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오히려 혼란과 분쟁을 더 야기하는 측면이 제가 보기엔 있어요. 너무 애매하잖아, 표현 자체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나 판례를 봤을 때 이런 정도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고, 이 정도는 뭐 어떤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고의성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법적인 표현으로 이런 거죠. 고의성이 있는 것 같은지 없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한 건지. 근데 위에 있는 지금 최종적으로 물건을 안 갖다 줬다. 대금을 최종적으로 안 줬다. 이건 뭐 아니 뭐 안 한 거지, 뭐 알고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돈을 좀 늦게 주고 늦게 갖다 주는 건 우리가 간혹 까먹거나 간혹 실수를 하거나 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쩌지 못하는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도. 근데 위에 있는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딱 봐도 안 한 거지 뭐. 그렇게 나눠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25조 여러분들 규정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혹시 영문 텍스트로 25조를 뭐 봐도 그렇고, 그게 저게 다예요. 규정이 저게 다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CISG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이 되어 있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가, 재량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넓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약 해제 통지. 계약 해제를 한다.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거 통지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했네. 나 계약 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를 해야 되고, 이 협약 3편, 이 협약 3편은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 그 부분인데,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통지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단으로서 당사자한테 행해져야 되고, 통신의 전달에 있어서의 어떤 지연이나 오류나 불착이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적절한 수단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늦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통신 오류가 있거나 뭐 좀 늦게 뭐 문제가 생기거나 배달 사고가 나는 걸로 인해서 그 의사 표현의 한 권리를 제거당하지 않는다,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과로 얘기를 하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발신을 했어요. 발신을 했단 말이야. 상대방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야. 근데 내 의사를 그러니까 보냈는데, 이게 뭐 배달 사고가 나고 뭐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간에 그냥 사라졌어. 상대방한테 도착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의사표현, 뭐 계약 해제가 됐든 손해배상 청구든 이걸 한 것을 무시하느냐? 안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의사표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건 배달 사고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다른 거죠. 앞서 우리가 2편, CIS 제2편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청약이든 승낙이든 뭐였어요? 도달주의였죠. 도달주의.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야, 뭐 상대방의 주소든 상대방의 영업소든 상대방의 우편 취급국이든 전달이 돼야 도달이고, 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3편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에 대한 구제, 매수인에 의한 구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발신주의란 거예요. 발신주의. 발신주의. 원칙이 발신주의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다 보면 발신주의의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도달주의인 경우가 있어요. 3편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도. CISG 제3편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견, 통지, 의사표현이 기본 원칙이 뭐다? 발신주의다. 발신주의인데 부분 각 조항마다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조항들 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8조 특정 이행과 국내법. 이것도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자, 이 말 읽어볼게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이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 계약에 관해서 국내법에 따라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법원,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지금 제가 블럭 표시한 부분을 지우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CISG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의한 의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 너 이거 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거래인데, 뭐 예를 들어 B가 A한테 돈을 안 줬어. 그러니까 A가 B한테 돈 내놔, 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게 돈을 내라라고 강제시키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행동의 이행인데,
특정한 이행에 대한 행동을 판결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A하고 B가 있는데 B가 A한테 돈을 안 줬어. 그럼 A는 B한테 돈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매매 계약상의 어떤 채권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돈 내놔라. 니 왜 돈 안 줘? 특정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 그러한 특정 이행을 판결할 의무가 없대요. 누가? 법원이. 법원이 특정 이행을 명하는 판결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CISG에서 규율하지 아니하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 국내법에 따라서 특정 이행을 판결하는 경우 제외하고.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원은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특정 이행을 해야 되는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케이스를 빼고는 CISG 규정을 바탕으로 누군가한테 특정 이행을 하라고 판결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CISG 규정하고 각국의 국내법이 상충되는 나라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특정 이행과 관련된 강제 집행과 관련된 각국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국의 국내 법에 따라서 법원은 그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그 법원한테 CISG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라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뒤에 또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소송으로 국제 물품 매매에 관련된 발생된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행을 국내법에 따라서 법원이 특정 이행을 명령하는 건 인정, 가능. 그거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안 인정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CISG 규정을 바탕으로 법원한테 특정 이행 하라라고 강요했을 때 법원이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쟁 해결을 하려면 상사 중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조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및 종료. 계약 당사자는 합의만으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서면으로 합의나 변경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서면에 의합니다. 그렇겠죠. 계약 해제를 무조건 서면에 하기로 요구되어 있다라면 서면으로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들의 어떤 합의만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이행과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CISG는 계약 위반과 관련돼서 구제 수단으로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한테 그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시킨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위반했어? 그러면 계약 위반을 당한 쪽이 계약 위반을 한 쪽한테 너 계약서 내용대로 행동해 라고 청구하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특정 이행, specific performance라고 해요. 이게 사실 대륙법에서 온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CISG는 상대방 한쪽이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 해제하고 끝내자 이게 아니고 계약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 때문에 구제 방법으로 이러한 계약에 대한 특정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법원은 자국의 법에 의해서 특정 이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판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런 특정 이행, CISG에 따른 특정 이행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특정 이행을 명령하는 건 상관없지만 CISG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한국의 법원이 강제 집행이 아니라 특정 이행 청구 이거를 명령하는 거는 그런 의무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의무가 없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 CISG에 따른 특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한국 법원이라면 한국 법원이 판단해서 그 한국 법원에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CISG의 특정 이행은. 근데 한국 법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강제 집행이나 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한국의 법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죠. 의무적으로. 한국 법이니까. 한국 법원은. 근데 CISG는 한국 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국 법원이 그걸 CISG의 내용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법원만 그러냐? 아니죠. CISG를 가입한 모든 국가의 법원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런 우리 앞에서 봤던 몇몇 가지 조항들이나 이런 특정 이행과 공례법과 관련된 조항들을 통해서 CISG가 뭘 하고 싶어 하느냐. 되도록이면 가입한 이 최약국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국내법이나 국내 법체계, 국내 법원하고 충돌 안 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충돌을 각국의 입법하고 각국의 법 체계하고 충돌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CISG가 수많은 주요 무역 국가들이 다 가입을 해 있고 그 정도의 UN 협약으로서의 위상을 지금 오늘날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융통성, 너그러움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 계약 위반과 관련된 계약 해제 통지 이런 사안들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오랜만에 과제를 한번 내볼게요. 과제는 우리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웠죠. CISG가 어떠한 거래 형태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쭉 설명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A4 반 페이지 분량 정도로 적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 CISG 남은 부분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